한국은 요새 길거리에서 칼부림이 빈번하게 나는데 저보고 그런 치안이 불안전한 곳을 가라고요? 그게 자네 임무인데 어떻게 하겠나? 닫아드리게. 하지만 그곳은 전 세계 모두가 기피하는 곳이잖아요. 미디어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한국 영화 때문에 한국을 오해했었다는 외국 남성인데요. 바로 악마를 보았다라는 스릴러 영화 때문에 한국을 범죄의 나라로 생각했다는 영국인 경호원 제롬 메이슨 씨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처럼 살인과 범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경호 업무를 하게 되었을 때는 가족들과 눈물까지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해 마주한 한국의 풍경을 보고는 그와 그의 동료들 모두 어리둥절하고야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롬 메이슨입니다. 이 일을 한 지 어느덧 10년도 더 되었네요.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호원 또한 경호팀의 일환으로 용병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경호업체 측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사전 미팅을 통해 필요 인력과 상황을 파악하고 경호를 위한 인원을 현장에 배치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주로 큰 기업체의 CEO나 각국의 고위급 장관들인 경우가 대다수죠. 페이가 세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일이기도 합니다. 내전 중인 지역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곳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 직업 특성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매사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 또한 필요로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는 이 직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경호하는 경호원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희 오랜 꿈이었거든요. 어릴 적 경호원이라는 영화를 접하게 되면서 자연히 이 직업에 대해 관심을 품게 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진지하게 이 일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진짜 경호원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호원이 되기 위해 어린 적부터 각종 무술과 호신술을 단련했고 24시간 항상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도 운동을 쉰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무기 사용 능력 또한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격 실력도 갈고 닦았고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과 대응을 위해 스스로 상황을 설정하고 대처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만의 치밀한 상황 대처 매뉴얼을 구축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큰 실수 없이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에이스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선임과 동료들의 가장 큰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존경하고 따르는 후임들도 생기게 되었죠. 저희 업체의 소위 큰 건이라고 말하는 임무는 자연스레 저의 차지가 되었고 이 일을 하며 고위급의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평생 한번 마주치기도 어려울 정도의 고위급 인물들을 실제로 피부가 맞닿는 거리에서 경호하게 되었고 심심찮게 대화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위급 인물들의 목숨이 제게 달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저의 업무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었고요. 이 일을 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경력이 쌓이니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과의 총격 대치 상황도 있었고 이라크 내전 지역에서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든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타 용병업체와의 신경전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고 경호 업무 중 맞닥뜨린 황당한 상황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쉽사리 겪기 어려운 일들일 수도 없이 겪는 직업이다 보니 가끔씩 동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면 저는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매번 새로운 에피소드에 대해 듣기 원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에피소드에 대해 말하려 하는데요. 조금은 황당무계한 에피소드입니다. 때는 8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경력은
아직까지 베테랑으로 불릴 법한 수준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며 슬슬 저만의 노하우를 쌓아가던 참이었죠. 그날도 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임무 발령을 대기하며 헬스장에서 홀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운동을 즐겨 했던 저는 홀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헬스장에서 오롯이 저 자신에 집중하며 땀 흘려 운동하고 있었죠. 그 순간 업무용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확인해보니 새로운 의뢰 연락이었고 의뢰가 들어온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은 이러했습니다. 이 시대 유일한 분단 국가 휴전 중이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영화 악마를 보았다. 속 등장하는 연쇄살인마와 사이코패스가 도글도글한 나라 무서웠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엄습했죠. 아직 경력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던 저였고 난생 처음 방문하는 미지의 땅이었기에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접한 유일한 미디어가 악마를 보았다. 라는 한 편의 영화인데 영화 속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잔인하고 비열한 살인마들 뿐이었거든요. 많고 많은 나라들 중 왜 하필 한국일까?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임무 수행을 확정받고 가족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죠. 함께 발령받은 동료들의 눈빛 또한 떨리는 기색이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저와 동료들은 가족과의 인사를 위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말없이 아내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내는 저의 눈빛만 봐도 제가 어딘가 먼 곳으로, 그것도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내와 아들에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최대한 태연해 보이는 듯한 태도로 둘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가슴 떨리기는 마찬가지였고 제 아내 또한 제 눈동자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저의 속을 훤히 꿰뚫어보는 여자였죠.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복잡하여 침대 위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누워있던 아내가 제 쪽으로 돌아 누우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한마디 말에 수많은 복합적인 감정이 모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분명 저만큼이나 걱정이 많았겠죠.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더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저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작전 기간은 대략 일주일. 클라이언트의 안전과 아군의 생존을 위한 위험한 싸움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집을 나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아내와 아들과 진한 포옹을 하며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저의 눈빛으로 뿜어냈죠. 아내와 아들도 아무 말 없이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도착하여 최종 임무 수행 명령을 받고 곧장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료 인원 2명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방문했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지의 땅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는 곳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했죠. 비장한 마음을 품고 도착한 한국공항에 내렸는데 상상과는 영딴판이 널찍하고 깨끗한 공항에 우리가 잘 도착한 것이 맞는지 의아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한국에 도착한 것이 맞았고 벤을 타고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클라이언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회사였는데 건물이 엄청 크고 높았습니다. 도시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평화로웠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또한 친절한 듯 보였습니다. 이게 정령 휴전 중인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클라이언트와 만나 짧게 담화를 마치고 일주일간의 경우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고위급 관리직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채 경우를 했으나 정작 클라이언트들은 그리 크게 긴장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경호원들이 머쓱할 정도였죠. 첫날 경우 업무를 마치고 한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저희 팀은 살짝 벙진 상태였고 서로의 시선이 맞닿은 순간 그만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우린 비로소 긴장의 끈을 조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경우 기간 이렇다 할 큰 사건이나 위협도 없었고 경호 시간을 마치고 퇴근한 뒤에는 서울 도심에서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
TV에서 보았던 한국의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너무나도 친절했고 우람한 체구의 영국인 남성 3명이 거리를 돌아다니자 웃으며 다가와 함께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도 있었죠. 밤에 호텔에 도착하여 영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평화롭고 안전하다, 여행 오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곳이다라고 말했죠. 아내는 다행이라며 그래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고, 저와 저희 팀원들은 업무 시간 동안에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퇴근 시간 이후에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함께 즐겼습니다. 세계적인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영국에서도 밤길을 홀로 걷는 것은 위험을 각오하는 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밤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약이나 총기로 인한 위험이 없다 보니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고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며 길거리에서 하호호 웃고 떠들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이 전 세계 치안 1등 국가더군요. 정말 의외의 사실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은 너무나도 맛있었고 식당 사장님들 또한 멀리 외국에서부터 온 우리를 마치 어머니와도 같은 친절함과 배려로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경호팀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우람한 체구 탓에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함께 사진을 찍자고 권했고 우린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 같았죠. 제 휴대폰 사진첩은 어느덧 한국 식당에서의 음식 사진들로 가득했고 경호 업무를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업무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먹은 치킨은 정말 은퇴하면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싶을 만큼 저와 저희 팀원 모두의 발목을 사로잡는 맛이었습니다. 치킨은 정말 저희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영국에서 먹던 프라이드 치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치킨의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되고 양념된 치킨들은 마치 하나의 요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퇴하고서 영국에 한국식 치킨집을 차리면 대박 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꿈만 같은 일주일이 흐르고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우리는 아쉬운 기색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업무도 열심히 했지만 꿈같이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평화롭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퇴근 이후 즐기던 한국 문화가 계속해서 떠오를 것만 같았고 다음 임무도 한국에서의 임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저와 저희 팀원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다시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회사에 좋았던 경험을 서로 끊임없이 공유했죠. 회사로 돌아온 우리는 아직까지 한국 발령을 받아보지 못한 동료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며 강력히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은 다른 동료들은 모두 우리를 부러워했죠. 한국에서의 일을 부러워한 것은 회사 동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주일 만에 만난 아내와 아들과 진한 포옹을 나누고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경험을 밤이 새도록 공유했습니다. 아들은 저희 휴대폰 사진첩에 있는 한국 음식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유심히 살피며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무슨 음식이야? 하고 물었고 아내도 저희 말에 웃음을 터뜨리면 나중에 다 같이 가족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자고 이야기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 긴장했던 제 모습이 비장한 눈빛으로 집을 나섰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위험한 국가인 줄 알았고 나름 목숨을 걸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마주한 한국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고 매력적인 국가였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방문하고 싶을 만큼요 10년이 넘도록 경호원으로 일한 저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아내와 아들과 함께 꼭 한번 한국에 가족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아들이 제 사진첩에서 한국 음식 사진들을 본 뒤로 자꾸 본인도 먹고 싶다고 제게 조르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문화를 가족과도 함께 공유하고픈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 오기 전 보았던 영화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 경호원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저 같아도 다른 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무서운 영화를 보았다면 당연히 선입견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전쟁에 참여하는 용병 생활도 했던 터라 현재 휴전 중이라는 한국의 모습이 이렇듯 발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했던 그는 한국이 평화롭고 깨끗하며 쾌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즐기기도 했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안보국가라는 사실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선입견이 있더라도 몸소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래야만 오해를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이해를 갖게 될 수 있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 어느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어느 한 소녀가 누워있고 항생제가 떨어지고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었어. 완전 속았어. 이 여성은 외국에서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딸을 치료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끌레도나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사람인 끌레도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고들 하죠. 심장 전문의이자 과학자인 저는 그런 감상적인 미사여구를 비웃곤 했습니다. 물론 10살 딸 에이미가 아프기 전까지는 그랬죠. 딸은 정말 많이 아팠어요. 병은 피로감, 식욕부진 이유 없는 멍 등 사소한 증상부터 시작되었죠. 의사로서 제 마음은 곧바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저는 좀 더 합리적인 설명에 집착했어요. 비타민 결핍, 완고한 바이러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에이미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깨어났어요. 저는 에이미를 응급실로 급히 데려가 즉각적인 혈액 검사를 요구했죠. 소아암 전문의가 침울한 얼굴로 나타났을 때 저는 제 의학적 전문 지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님이 신경모세포종에 걸렸습니다. 마치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듯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신경모세포종은 가장 치명적인 소아암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에이미가 스캔을 위해 휠체어에 실려갔을 때 저는 남편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저의 삶은 뒤집혔습니다. 에이미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실험용 약물 등 혹독한 치료를 시작했어요. 병원 입원, 수술 등이 진행되면서 몇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암의 무자비한 행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에이미의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링하며 가쁜 숨소리를 지켜보던 저는 잔인한 불공평함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제 완벽한 아이가 그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아픈 병에 걸린 걸까요? 현대의학과 그 기적적인 치료법에 대한 저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기존의 치료법 너머를 찾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구글 검색과 학술지, 논문을 뒤지던 중 한국에서 사용하는 실험적인 면역 치료법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신경모세포종 환자의 성공률이 85%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어요. 대부분의 서양 의사들처럼 저도 무의식적으로 동양의학을 침술, 부항, 마법의 약초와 같은 구시대적인 허황된 것으로 치부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의료 발전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에이미가 약을 먹으며 편안하게 잠든 동안 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내가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닐까? 에이미를 지구 반대편으로 끌고 가서 괜히 더 큰 고통을 겪게 만들지는 않을까? 병원 블라인드 사이로 빛이 스며들자 에이미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피곤해 보여요. 그녀가 울먹였어요. 그 순간 딸의 흐릿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며 저는 이 희망의 가닥이 어디로 향하든 우선은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에게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도해야만 했죠. 저희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에이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암이 전이되어 기존의 모든 치료법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2주 만에 저희는 의료기록과 병원 서류들로 무장한 채 서울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가 한국의 해안선 상공을 지날 때 저는 경이로움에 빠져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꼼꼼하게 기와를 얹은 고풍스러운 지붕과 햇빛에 반짝이는 우뚝 솟은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천만 인구의 대도시 서울은 현대적 풍요로움으로 북적거리면서도 수백 년의 전통을 간직한 채 저희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곳에서 정말 에이미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병원은 세련된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도 눈에 띄었어요. 높은 유리 구조물은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고 높은 아트리움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첨단 영상 촬영실, 고급스러운 수술실, 치료실에서 풍기는 독특한 향에 감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대 동양의 관행과 선구적인 서양 의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에이미의 파일을 검토한 후 정지수 박사는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언어의 장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사지와 침술, 한약을 마시는 동작을 따라하며 생동감 있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그 후 몇 주 동안 에이미는 뜸, 부항, 지압, 인삼 및 버섯 추출물과 같은 한국 전통 치료와 함께 면역요법 주입을 받았어요.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는 민간요법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았지만 정지수 박사가 현대와 전통을 혼합한 치료법은 분명 장점이 있을 거라고 한 말을 믿어야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에이미는 더 활기차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치료 중간중간 저는 눈부신 서울을 둘러보았어요. 도시는 반짝이는 타워와 네온 사인으로 흥얼거리면서도 작은 찻집부터 웅장한 궁궐까지 고풍스러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어요. 이 혼합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매혹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 기와집들을 지나 구불구불한 길을 걸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에이미의 창백한 뺨을 장난스럽게 꼬집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인사동의 구불구불한 골목에는 전통 찻집과 민소품 가게, 오징어 먹물, 호떡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청명한 가을날 저희는 북쪽으로 160마일에 달하는 북한과의 경계선인 비무장지대로 향했어요. 분단 이후의 시간 속에 갇힌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며 분단 국가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에이미는 한동안 조용히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저희는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알게 되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빠르게 부유한 현대국가이자 의료 선진국으로 발전했다는 것이었죠.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과 비전은 정말 놀라웠어요. 병원에서 에이미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암 표지자 수치가 떨어지고 종양도 나날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정지수 박사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이를 통합에너지 치유라고 불렀죠. 저는 여전히 전체론적 치료법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에이미가 오랜 고통 끝에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 회의로는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선선한 가을이 매서운 한국의 겨울로 바뀌면서 에이미의 회복은 정체되는 듯했어요. 수치는 낮아지고 체력은 좋아졌지만 일부 종양은 계속 남아있었죠. 저는 정지수 박사의 온화한 태도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스캔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그의 걱정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불확실성은 저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어요. 이곳에 온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밀려왔죠. 하지만 절망에 빠지기 직전에 저는 항상 희망을 가지라는 정지수 박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희망이 저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계속 키워야만 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 저희는 첫눈이 서울의 어지러운 스카이라인을 하얗게 덮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에이미의 눈은 어린아이 같은 경이로움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뼈를 시리게 하는 한국의 겨울 속에서 새해가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은빛 설해로 뒤덮인 도시가 반짝이는 가운데 고드름이 탑 옥상에 드리워져 있었죠. 매일 세브란스 병원으로 통원하는 동안 눈은 소용돌이쳤고 울코트는 차가운 공기에 맞서 꽉 조여졌어요. 병원의 매끈한 아트리움 안으로 들어서자 따스한 햇살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정지수 박사님과의 진료 예약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보이는 직원들은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지수 박사의 평소 밝은 미소가 사라진 것이었죠. 그는 천천히 저희에게 말했어요. 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이 단어는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였어요. 정지수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을 때 저는 이미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치료법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맙시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 순간 저희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끝없는 치료와 여행용 가방에서 생활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죠. 이곳에 온 것은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에이미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뿐인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참담함이 제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어요. 정지수 박사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클레도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이니까요. 저는 그의 차분한 낙관주의를 담기 위해 헛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의 의학적 지식과 논리는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에이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정지수 박사의 평온한 눈을 바라보며 몇 달 전에 했던 약속, 즉 그의 치료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했던 약속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옛말을 위해 용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제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제 감정을 읽어내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힘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근성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시험일 뿐이에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치료는 새로운 강도로 시작되었어요. 주 2회 면역 요법 주입, 림프 배수를 자극하는 침술, 혈액순환과 기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지압점, 부항 해독과 영양 공급을 위한 다양한 한약들로 말이죠. 몇 주 후 에이미의 식욕이 돌아왔어요. 가슴이 답답한 기침도 가라앉게 되었죠. 업데이트된 스캔 결과 놀랍게도 폐 종양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주 미세한 진전이지만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진전이었죠. 정지수 박사는 이를 통합진료의 시너지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회의로는 점점 완화되었습니다. 에이미가 안정을 되찾자 정지수 박사는 신선한 공기와 기쁨을 처방해 주었어요.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이란다라고 그는 윙크하며 이야기해 주었죠. 저희는 기꺼이 그의 말을 따르며 오후 내내 서울의 명소를 둘러보았어요. 저희는 번화한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며 반짝이는 상점들을 따라 향기로운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어요. 에이미는 상인들이 알싸한 약초, 손으로 그린 족자, 반짝이는 동물, 인형, 열쇠고리 등을 가방에 가득 담아주는 것을 보며 활짝 웃고 있었죠. 그 다음 저희는 소량기 가득한 북악산 등산로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토요일 저희는 고속 KTX 열차를 타고 항구 도시 부산으로 향했어요. 밤새 잡은 고기를 내보내는 어부들 옆으로 배가 바쁘게 마을 가로질러 달리는 풍경이 저희 앞에 펼쳐졌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에이미의 웃음소리가 부서지는 푸른 파도와 지저귀는 바닷새 소리와 어우러졌어요. 개를 잡고 맨발로 뛰어가는 에이미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오고 암의 그림자가 잠시 걷히는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3월 초가 되자 서울 전역의 벚꽃이 만개하여 도시를 은은한 분홍빛으로 물들였어요. 저희는 종종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나뭇잎 사이로 햇살을 받으며 피크닉을 즐겼어요. 에이미는 꽃 왕관을 짜고 종이접기 배를 만들어 호수에 띄우곤 했죠. 그녀의 창의력이 날마다 꽃을 피우는 것을 보는 것은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봄은 새로운 희망을 예고했습니다. 저희는 창덕궁 정원을 거닐며 고풍스러운 고목과 고요한 연꽃 연못을 지나갔어요. 종묘의 구불구불한 길은 예복을 입은 스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향기로 가득했죠. 시대를 초월한 평온함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어디를 가든 이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5월의 어느 날 저녁 정지수 박사의 집에서 아내 박세희 씨는 정성스럽게 한식 잔치를 준비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젓가락질과 말장난을 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동안 정지수 박사와 저는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가슴 뭉클한 표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에이미를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그의 하얀 가운 뒤에서 열정적인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정지수 박사는 공동체 사람의 손길,
영양가 있는 음식, 정신적 격려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유 과정에 참여시키는 순환의학이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개념을 설명했어요. 물론 이러한 방식은 제 의학적 훈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에이미에게서 그 효과를 보고 나서부터 저는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중에 긴 포옹을 나누며 헤어질 때 정지수 박사는 작은 병 하나를 제 손바닥에 슬쩍 넣어주었습니다. 인삼 추출물입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건강은 계속해서 챙겨야 해요. 그의 미소가 지친 제 기운을 북돋아 주었어요. 벚꽃이 초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에이미의 건강은 정체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녀의 폐 종양은 같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수액 주입량을 늘리고 한약을 3배로 늘렸어요. 저는 시선을 바꿔 에이미를 치료해야 할 깨진 그릇이 아니라 가꾸어야 할 정원으로 보는 법을 배웠죠. 7월의 무더운 어느 날 아침 에이미는 숨을 쉬기 힘들어하며 깨어났어요. 저희는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저희는 약해진 폐에 폐렴이 만연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에이미는 항생제가 떨어지고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에이미의 작은 손이 힘없이 제 곁에 조용히 나타났을 때 정지수 박사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이 그의 기도하는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가장 어두운 순간 저는 옛말을 잃고 패배한 채 홀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대신 저는 눈을 감고 이 시련이 지나간 후 서울의 반짝이는 황금빛 일출을 바라보며 함께 목욕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려고 노력했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희망을 충분히 불러낸다면 저희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이 상상을 소리내어 3번 반복한 뒤 중환자실의 어둑한 정적 속에서 회복력이 강한 딸을 지켜보며 잠들었습니다. 기적처럼 어느 날 아침 에이미가 깨어나 주스를 달라고 했어요.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가장 달콤한 음악이었습니다. 정지수 박사는 무릎을 꿇고 기뻐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저 역시 에이미의 투사 정신과 그녀를 되살려준 한국의 오래된 치유의 선물, 그리고 저의 희망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름의 습한 안개가 어느새 서울을 뒤덮었습니다. 에이미와 저는 에이미의 최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냉방이 잘 되는 진료실에서 정지수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정지수 박사가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암이 다시 퍼진 걸까? 종양은 작아졌지만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혈구 수치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클레도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의 말은 칼로 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았어요.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수많은 치료를 받고 진전이 있어 보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저 피할 수 없는 것을 잠시 막기만 했을 뿐이었을까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어야만 했어요. 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지수 박사님, 전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간청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제발 저희가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치료법이 있을 거예요. 제 간절한 목소리에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정지수 박사는 제 폭발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치료를 다시 바꿔서 진행해보죠. 그는 계속해서 에이미의 면역요법을 수정하고 한약과 에너지 치유 세션을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에 위로를 받으며 억눌린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에이미와 함께 앉아있는 동안 두려움이 계속 몰려왔어요. 치료 후에 에이미는 창백하고 지쳐 있었어요. 만약 정지수 박사의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기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저 빌린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요. 어느 날 밤 에이미의 머리맡에 앉아서 저는 문득 정지수 박사가 몇 달 전에 했던 비밀스러운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어둠이 다가오면 가만히 견디세요. 그래야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이미에게는 지금 믿음과 기쁨이 필요한 것이지 치료 계획에 열중하는 광적인 엄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에이미의 여린 손을 꼭 쥐며 정지수 박사의 치료법을 끝까지 믿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딸에게 믿음직한 희망적인 엄마가 되어주어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진 전에 병원의 고요한 연못가에서 혼자 명상하는 정지수 박사를 발견했어요. 저는 말없이 이슬이 맺힌 돌계단 위에 그 옆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의 느리고 리드미컬한 명상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죠. 몇 분 후 정지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의 고통은 저희의 이해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깨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 속에서 저희는 힘을 모아 다시 태어날 날을 기다려야 해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몇 달간의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제 역할은 에이미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에 초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매 순간의 소박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며 놀고 산책하고 웃으며 보냈어요. 청계천에서 반짝이는 배를 타고 청계천을 건너고 등불이 켜진 인사동 골목을 거닐고 케이팝 비트에 맞춰 몸을 돌리는 스트리트 댄서들을 구경하기도 했죠.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을 때는 주사상, 침을 맞을 때는 침상을 뽑아 우스꽝스러운 상을 주는 등 치료를 놀이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에이미의 쾌활한 기운은 언제나처럼 활기차게 유지가 될 수 있었죠. 정지수 박사의 제안으로 에이미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지도하던 인자한 눈빛과 따뜻한 웃음을 지닌 지율 스님에게 명상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율 스님이 호흡법 잔잔한 음악, 피어나는 꽃과 흐르는 시냇물의 이미지를 통해 아이들을 이끄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에너지를 치유하는 스님의 힘을 느낄 수 있었죠. 이러한 신비로운 관행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저의 생각은 이제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9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북촌 한옥마을에서 북적이는 공예품 박람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산모자, 그림이 그려진 손부채, 점토, 도자기 등에 둘러싸인 많은 레진, 펜던트에 화려한 장신구를 직접 만들고 있는 한 예술가의 손길에 매료되었어요. 에이미는 저를 향해 눈을 반짝였습니다. 레진은 무엇이든 영원히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에이미는 펜던트에 담을 옅은 분홍색과 보라색 꽃을 고르기 시작했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에이미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지혜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불굴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마음속에서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통제와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매 순간을 가능한 한많은 빛으로 채우는데 집중하세요라고 말이죠. 어느새 가을의 쌀쌀함이 찾아왔습니다. 에이미는 가을 공주로서의 역할에 전념하고 있었죠. 그녀는 서울의 풍성한 공원과 궁궐을 가로지르는 주홍빛 단풍과 호박색, 은행나무를 감상하며 가을의 정취에 취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나들이 날 창덕궁 경내에는 금빛과 루비색 단풍잎이 발밑에 바삭바삭하게 깔려 있었어요. 에이미는 저물어가는 단풍을 감상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끔은 내려놓아도 괜찮지, 엄마,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에이미는 역시나 항상 저에게 가르침을 주는 똑똑한 딸이었죠. 새로운 이해에 만족하며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다짐하며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채 추운 겨울을 맞이했어요. 저희가 장난기 가득한 유머와 가벼운 마음으로 에이미의 시술을 놀이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동안 병원 밖에는 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정지수 박사는 이야기와 수수께끼를 들려주며 병실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죠. 뼈가 시리도록 추운 1월의 어느 날, 오후 에이미와 저는 수액주사를 맞은 후 고요한 병원 명상실의 벽난로 옆에 앉았어요. 눈을 감고 조용한 음악이 부드럽게 연주되는 가운데 저는 에이미의 호흡이 서서히 제 호흡과 동기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느낌이 제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든 저는 문득 저희가 이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며 온전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벽난로 옆에서 정지수 박사의 사무실에 새겨진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마음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마음을 열고 어둠 속에서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비록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희망의 힘이 저희의 길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는 마침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곧 음력설이 찾아왔습니다.
거리 곳곳을 장식한 연등부터 시끌벅적한 가족 잔치까지 서울은 온통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죠.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정지수 박사가 떡국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죠. 이 희망찬 말은 제게 꼭 필요한 말이었어요. 에이미가 안정을 찾았으니 올해가 어떤 일이든 저는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땅에 쌓여 있었지만 봄의 기운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에이미와 저는 나른한 오후를 버드나무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한강변을 산책하며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나른한 오후를 보냈어요. 작은 새싹 하나하나가 생명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선언처럼 느껴졌죠. 3월 말 어느 날 아침 에이미는 아침 식욕이 왕성해져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가 비빔밥을 한 그릇 가득 먹으며 수다를 떨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에너지가 그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 에이미가 빛을 발하는 모습에 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진료에서 에이미의 혈액 검사를 검토하던 정지수 박사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혈구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는 스캔 화면으로 가리키며 종양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큰 진전이에요. 눈물이 흐르면서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상승 추세가 보이고 있다니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흐느낌 사이로 감사의 말을 내뱉으며 정지수 박사를 껴안고 말았어요. 그가 저를 안아주었을 때 저도 그의 뺨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의 무언의 교감은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밤 축하해야 해요. 정지수 박사가 말했다. 남편과 저는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고 무거웠던 마음이 새롭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에이미가 좋아하는 불고기, 잡채, 김치 등 한국 음식을 즐겁게 펼쳐놓았어요. 에이미는 음식을 먹으며 북악산 등반, 펜던트 만들기, 스님들과의 명상 등 잊어버릴까봐 걱정했던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소중한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부풀어 올랐죠. 저녁 식사 후 에이미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지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을 지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딸의 회복력에 경외감을 느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로봇처럼 일사불란하게 치료를 진행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에이미의 정신과 정지수 박사의 보살핌 그리고 모두가 저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느꼈을 뿐이었어요. 한국은 저희에게 깊은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파트를 환하게 비췄어요. 밖에서는 보석 같은 까치들이 벚나무를 흔들며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죠. 에이미가 평화롭게 잠든 동안 저는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서울의 감사의 기도를 속삭였어요. 봄의 꽃망울은 저희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저희는 종종 번잡한 대도시를 벗어나 시골에서 자연의 소생을 만끽하기도 했어요. 설악산으로 떠난 당일치기 여행은 울퉁불퉁한 화강암 절벽과 대비되는 연분홍, 벚꽃 아래에서 행복한 하이킹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상쾌하고 신선한 상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하이킹을 하면서 저희는 체력을 회복했죠. 언덕 너머에 자리 잡은 불교 사원에서 스님들은 에이미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새소리, 꽃향기, 대지의 풍요로움으로 이 여행은 저희의 영혼과 감각에 영향을 공급해 주었어요. 서울로 돌아오자 벚꽃이 활짝 피어났고 시민들은 분홍빛 하늘 아래에서 화려한 피크닉을 즐기며 축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정말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5월이 되자 에이미의 에너지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몇 달 동안 실내에 갇혀 지내던 그녀는 젊은 활력으로 벽을 튕기듯 뛰어다녔죠. 정지수 박사는 에이미에게 더 강도 높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운동이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그는 권유했고 저희는 기꺼이 따랐습니다. 에이미가 나비를 쫓고 날아다니는 새를 들여다보는 동안 저희는 매일 서울의 푸른 길을 산책하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햇살의 따스함이 피부로 스며들면서 자연이 주는 치유를 다시 만끽할 수가 있었죠. 흔들리는 소나무 아래 완만하게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정기적으로 하이킹하면서 서울의 산은 이제 저희의 뒷마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황금빛 저녁 정지수 박사님 댁에서 저희는 한국식 바비큐를 즐겼어요. 식탁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정지수 박사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강과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저는 정지수 박사와 그의 아내 세혜 씨, 빛나는 에이미 등 기쁨으로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 귀한 말이 저를 감싸 안는 것을 느꼈어요.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저는 조건 없는 감사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잘 가꾸어 나가겠다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선선한 6월의 아침, 저희는 종종 창경궁 경내를 거닐었습니다. 안개에 가려진 정원은 시대를 초월한 평온함을 발산하고 있었어요. 고요한 연못에는 보석 같은 비단잉어가 가득했고 백로들이 우아하게 날아다녔죠. 에이미가 연꽃의 꿀 같은 향기를 들이마시며 머물기를 좋아했던 전통적인 곡선형 지붕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아요. 에이미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저도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듯한 이곳에 매료되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여름날 서울 시민들이 해변으로 몰려들 때 저희는 다른 의식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한적한 사찰에서 흑빛 회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에이미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명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두 손을 구부린 무릎 위에 고요히 얹고 함께 명상을 했습니다. 깜빡이는 촛불 속에서 저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서울로의 첫 비행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종결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8월이 되자 날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고 유리와 타일로 이루어진 도시 위로 해가 일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색조는 저희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메아리가 되었죠.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에이미와 저는 검진을 받기 전 병원 밖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입구 옆 작은 정원에는 꽃망울을 터뜨린 거대한 민들레가 눈에 띄는 조형물이 서 있었어요. 에이미는 즐겁게 날아다니는 민들레의 씨앗에 너클 잃은 채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씨앗이 너무 자유로워 보여요. 저는 옛말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자유롭게 날아올라 모험을 떠나고 있네. 에이미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처럼요. 에이미가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이마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빚어주며 그 안에 담긴 지혜로운 영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반짝이는 조각상을 말없이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닥치더라도 저희도 언젠가는 날아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오후 정지수 박사는 저희를 환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에이미의 스캔 결과 자녀 종양은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혈구 수치는 정상이었죠. 그녀의 에너지는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어요. 저는 목이 메어 흐느꼈습니다. 40개월의 혹독한 투병 끝에 저희는 여기까지 왔고 완치 직전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정지수 박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이미의 몸과 정신을 치료하는 파트너로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여러 언어로 감사를 표하며 정지수 박사를 끌어안았어요. 저희 아이를 돌려주셨어요. 저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이 끝난 후 저희는 단풍이 물드는 가을 하늘 아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벙어리 장갑과 털모자를 쓴 저희는 울퉁불퉁한 은행나무와 단풍나무의 화려한 색채에 감탄하며 종종 걸음을 멈췄죠. 상인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잔을 나눠주었어요. 아이들은 빨갛고 금빛으로 물든 나뭇잎 더미 사이로 웃으며 과자를 바삭바삭 씹고 있었죠. 그 정겨운 아름다움이 씁쓸함으로 저를 더욱 압도했어요. 저희 모두는 말하지 않아도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10월 하순이 되자 서울의 숲은 거의 맨몸으로 서 있었어요. 정지수 박사가 치료 횟수를 줄이는 동안에도 에이미의 기력은 꾸준히 유지되었어요. 드디어 정지수 박사는 저희가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에이미가 완치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비록 잠정적이긴 했지만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초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과였어요. 이 기적의 순간은 은혜와 인내, 그리고 한국의 깊은 치유의 은총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직원들은 에이미 주위에 모여 환호하며 쾌유를 기원하는 손수 만든 카드를 나눠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난 분은 정지수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행운을 상징하는 옥펜던트를 에이미의 손바닥에 올려주었어요.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한 포옹을 주고받으며 말없이 마음의 진심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했죠. 저희를 배웅하기 전에 정지수 박사는 두 손을 모아 천천히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목적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수많은 투쟁과 성장의 배경이 되어준 우뚝 솟은 병원을 돌아보았어요. 이제 이곳은 저희 영혼에 영원히 새겨질 것만 같았죠. 문 앞까지 배웅 나온 정지수 박사는 에이미의 키 높이까지 무릎을 꿇고 마지막 포옹을 해주었어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에이미는 눈물을 흘리며 박사님의 어깨에 속삭였어요. 정지수 박사는 머리를 뒤로 넘기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아니 용감한 아이야, 넌 스스로를 구한 거야. 내 안의 빛을 항상 기억하렴.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은 그 두려웠던 첫 번째 여정과 같은 경로를 따라 지구를 가로지르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에 부풀어 힘겹게 얻은 지혜로 무장하고 남은 여정의 동력을 얻으며 저희는 결국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